최근에 뉴욕 정치에서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이 만들어졌는데 이른바 맘다니 현상에 대해서 이게 기존 정치 문법 밖에 있던 인물이 거대 도시인 뉴욕에서 시장 선거에 실제로 승리한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하상은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쓰신 글을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이른바 맘다니 현상, 이건 개인의 성공인지 아니면은 뉴욕 정치가 그동안 오랫동안 누적해서 쌓여온 피로감이 노출되어서 나온 어떤 그런 구조적인 산물인지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조란 맘다니라는 이제 들어보지도 못했던 정치인이 뉴욕시의 이제 시장이 된 사건을 놓고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사실 뭐 정치인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뭐 본인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운이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운도 많이 따랐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이제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 이제 두 개의 박자가 맞아가지고 지금 시장으로 당선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1차적으로는 뉴욕시라는 그 특수한 환경을 우리가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뉴욕시는 사실 미국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서 사는 곳이고 뭐 월스트리트를 대표로 하는 뭐 경제의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사실 뭐 거기 가난한 사람들 그다음에 중산층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1세대 이민자들도 엄청나게 많이 사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내에서 가장 진보적인 색채, 민주당 친화적인 곳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뉴욕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당, 공화당 간의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민주당 내에서 누가 시장의 후보가 되느냐가 중요한 그 경선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 그 조란 맘다니 후보는 경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오랫동안 뉴욕 주의 이제 주지사를 했던 상당히 이름 있고 가문 대대로 정치인들을 배출했던 이제 쿠오모 집안의 사람을 이제 후보로 내세우려고 했다가 뉴욕 시민들이 반감을 이제 갖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같이 그 민주당 후보가 여러 가지 부패 혹은 이제 의혹 때문에 인기가 떨어진 상황에서 하필이면 민주당에서 이런 옛날 사람밖에 내지 못하냐 라는 그런 이제 민심이 있어서 그 민심을 딛고서 이제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메시지로 등장을 한 게 조란 맘다니고 이제 그게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맘다니의 선거 공약들을 보면 주거비, 교통비, 생활비 같은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걸 보면서 미국 유권자들이 이제는 거창한 이념보다는 생활 밀착형 어떤 아이디어, 공약에 관심을 더 갖게 되는 이거 역시도 구조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더라고요. 사실 이제 뉴욕시 선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선거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투표율이 엄청나게 낮습니다. 이건 이제 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제 후보가 되면 그러면 이기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이제 민주당 후보들의 공약들을 보면은 어차피 자기는 여기서 이기니까 뭐 강력한 메시지 혹은 이제 투표율을 제고할 메시지 같은 것들을 낼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맘다니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제 나름 새로운 인물이고 그리고 그 새로운 인물이면은 새로운 메시지를 뉴욕 시민들이 기대를 할 테니 뭐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부자들도 있지만 사실은 뉴욕시에 살고 있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저소득층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접근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투표하게 만드는 메시지. 그러려면은 사실은 생활 밀착형 그런 메시지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선거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단어인 이제 affordability.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는 그런 뉴욕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와 그 관련된 공약들이 투표율 제고에 크게 기여를 했고 사실은 맘다니가 이겼다라는 사실보다는 메시지 때문에 투표율이 지방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꽤 높았다라는 거를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다시 말해서 그만큼 뉴욕시에 사는 주민들이 생활이 이전보다 더 팍팍해져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나섰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자기를 위한 메시지를 내는 정치인들은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눈에 잘 안 띄었는데 본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후보가 등장을 했으니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투표장에 나갈 유인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전략을 통해서 이번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선거가 이런 흐름으로 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긴 한데 이제 문제는
뉴욕시라는 데가 미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너무나도 독특한 곳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뉴욕시에서 통했던 선거운동 방식이 과연 미국 전역에 적용이 가능할 거냐라는 건 이거는 큰 숙제입니다. 맘다니의 선거운동을 보면 대형 유세나 광고보다 자원봉사자, 지역방문, 그리고 시민의 직접 참여가 굉장히 강조됐죠. 마치 공약을 거대한 이념보다는 생활밀착형으로 한 거랑 맞닿아 있는 흐름이었는데, 이런 선거 방식은 민주주의의 진화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선거 국면에만 유효한 전략일까요? 사실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죠. 하나는 선거에서 이기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겼을 때 어떻게 통치를 할 거냐. 네. 예, 이제 이 문제인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으로는 지금 맘다니가 했던 전략들이 유효하게 작동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큰 규모의 대규모 선거 유세보다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반을 해서 뭐 가가 호호 방문을 한다든가 네. 상당히 많은 숫자의 자원봉사자들을 동원을 해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유세를 했던 이제 이런 것들이 주요했던 건 사실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당선이 된 상황이잖아요. 이 선거운동에서 냈던 공약들 중에서 과연 어느 부분이 실현이 될 것이고, 이제 어떤 부분은 포기할 것인지를 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이제 그 부분이 얼마나 많이 이제 실제 정책으로 실현이 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죠. 뭐 예를 들자면 뉴욕시의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화하겠다라는 이제 공약도 내세웠고, 그리고 뉴욕시의 그 월세를 제한을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실현이 가능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봐야 될 관전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진단 어떻게 하세요? 민주주의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선거 때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기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맘다니 같은 경우도 본인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야기했던 모든 공약들을 충실하게 다 지킬 거라고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그게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라는 거, 그리고 혹시 공약만큼 이행을 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빨리 유권자들이 맘다니로부터 멀어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뉴욕 시장 당선자로서 맘다니가 생각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되게 원론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저희가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공약이 빌공짜가 되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유권자들은 정치인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공약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 말씀을 들어보면 민주주의는 어쩔 수 없이 실제 공약과 그 이후의 통치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유권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정치인을 보고 선거에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요. 그렇죠. 가장 합리적인 유권자라면은 이제 선거운동 때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공약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죠. 저건 실현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지방선거 때 17개 광역 단체장들의 공약들을 보면은 그들이 당선되어서 공약을 다 지키면 아마 4년에 한 번씩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에는 공항이 몇 개씩 새로 생겨야 되고 KTX역이 수십 개가 더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공약을 지키는 거죠. 그걸 만든다면은. 근데 공약대로 공항을 만들고 KTX역을 만들면은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모양이 되겠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공약을 안 지키는 정치인이 좋은 정치인이죠. 그래서 이건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근데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적용해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공약을 다 지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떤 공약의 방향성을 보고 후보자를 판단을 맞습니다. 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해요. 예, 그건 중요하죠. 예. 방향성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맘다니 같은 정치인의 등장이 미국의 민주당을 재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까요? 아니면 이른바 내부 분열을 좀 일으키는? 과연 이게 이제 민주당의 미래냐라고 했을 때 좀 고려해야 될 점은, 첫 번째, 맘다니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민주사회주의라는 딱지를 떼고 보면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 계속 인용이 되는 것이, 기존 정치인들, 그리고 기존 양대 정당에 의해서 무시받고 버림받았던 소위 러스트벨트 지역의 노동자들의 민심을 트럼프가 반영했기 때문에 당선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러스트벨트 노동자들에게 접근하는 방식, 그리고 그들에게 던진 메시지를 보면은 맘다니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민주사회주의적인 메시지랑 큰 차이가 없어요. 네. 그다음에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영향력 있는 정치인으로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맘다니가 이야기하는 바랑 큰 차이가 없고, 그리고 버니 샌더스가 본인이 대통령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가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정책으로 실제 실현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큰 그림을 놓고 봤을 때 내용을 들여다놓고 보면은 맘다니의 말, 그다음 맘다니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지금 현재 미국 정치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입에서 이미 나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 입장으로 봤을 때는 네. 맘단이라는 인물 자체에는 초점을 맞출 가능성은 별로 없고, 왜냐하면 이제 맘단이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우간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미국 대통령 후보 자격은 없거든요. 맘단이가 만들었던 선거운동 전략들이 앞으로 전국 단위에서 민주당이 사용할 수 있을 여지는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에 맞서기 위해서 민주당이 뭘 해야 되냐가 지금 문제인데, 뭐 하나는 사회문화 현안에 대해서 진보적인 색채를 좀 지우고 중도적인 목소리를 얌전하게 내는 게 좋다라는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그러지 말고 맞불 작전을 펴자. 네, 그래서 뭐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회문화 현안에 있어서는 조금 물러서더라도 경제 현안에 있어서는 거의 사회주의, 뭐 이제 버니 샌더스가 이야기하는 거에 육박하는 그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짜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온건파가 있고 좀 강경파가 있는데, 맘다니가 이번 뉴욕시장에 당선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하나 고려한 거는 이런 강경파, 맞불 작전도 사실은 불가능한 게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것 같다. 뭐 이런 정도의 예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교수님.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과 맘다니가 주장하는 것을 정당을 빼놓고 보면 사실상 주장이 일치한다. 그래서 매를 둘이 함께한다. 만났죠. 그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역시나 미국 사회에 부는 어떤 새로운 바람인가요? 아니면 전 세계적인 현상인 전 건가요?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한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유지되어 왔던 자유무역 때문에 특히 이제 선진국 위주로 중산층 이하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엄청나게 나빠진 건 맞죠. 근데 이걸 이제 공화당 혹은 이제 우파 쪽에서 받아주냐, 네. 아니면 뭐 민주당 좌파 쪽에서 받아주냐, 이 차이인 것이고, 그걸 떼놓고 경제 영역으로 봤을 때는 사실 트럼프건 샌더스건 맘다니건 궁극적으로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 자체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정당의 정통성, 그런 정치 철학을 가져가면서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는 그럼 앞으로 뭘까요? 그러니까 경제 영역에서는 아마도 예. 역시 그 미국 선거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큰 손들이 있어요, 부자들. 맞습니다.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전부 다 지금 우리 노동자들, 그다음에 중하층에 있는 미국인들이 힘드니까 그들을 위해서 선거 전략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들의 표를 많이 얻어갖고 당선이 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양대 정당에 다 가게 되면은, 그럼 사실은 그게 제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소위 그 그렇죠. 부유층에 있는 이제 비즈니스맨들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분들로 하여금 여전히 선거운동 자금을 대게 해주면서 예. 표를 더 많이 얻기 위해 좀 더 아래로 내려가는, 돈을 어떻게 받고 표를 어떻게 얻느냐, 이제 요걸 가장 잘 조화를 시키는 정당이 다음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하겠죠. 뭐 그런 긴장 관계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더 어려워졌네요, 정당 입장에서는. 공화당은 이미 트럼프를 통해서 한번 바뀌었고, 민주당은 버니 샌더스를 비롯한 뭐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정치인들이 이미 안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전략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짜이거나 이런 건 아니고, 아마 이제 포인트, 방점을 어느 쪽에 찍느냐, 이 정도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뉴욕 어떤 지방선거 이야기라면서 말을 했지만 이게 단지 뉴욕만의 이야기일지 아니면 민주주의의 보편적인 신호일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뉴욕이라는 특수한 도시의 사례로 끝날 가능성이 있을지, 아니면 미국 정치, 더 나아가서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반복될 수 있어요. 하나의 흐름으로 봐야 될까요? 근데 이런 일들은 사실 반복적으로 일어나죠. 2016년 트럼프도 전혀 선거와 관련 없었던 사람이 당선된 케이스고, 오바마 대통령 2008년 같은 경우도 사실 굵직굵직한 후보들을 제끼고 당선이 된 그런 케이스고, 이제 밑에서부터 예비 선거를 통해서 올라오는 시스템에서는 얼마든지 맘다니와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여전히 있고, 뭐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번 맘다니가 이제 보여준 하나의 성과는 20대, 30대 유권자들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도 있겠구나라는 이제 하나의 방법을 제공해 줬다는 데서 의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뭐 100% 유권자가 다 참여하는 선거는 부정선거겠지만 그래도 뭐 지방선거 같은 경우 뭐 투표율이 30%뭐 이 정도 되는 상황도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선거 뭐 선거 일반에서 투표율을 제고하는 뭐 이거 이제 맘다니 현상이 주는 의의가 크고 그게 어느 정도는 좀 확산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 주는 함이나 우리가 꼭 얻어가야 할 메시지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특히 이제 공천제도를 좀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공천제도. 예, 그러니까 진짜 이런 새로운 얼굴을 정말로 필요한다라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으면은 그 양대 정당, 뭐 전체 뭐 정당들이 좀 받아서 밑에서부터 올라올 수 있는 루트를 좀 만들어 주는 것. 예, 그래서 공천이 아니라 뭐 예비 선거 같은 것들을 시행을 해서 뭐 일반 국민들, 평당원들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지역구의 후보를 내는 이제 그런 방향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